네, 부동산 이 강좌를 참 길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아마 오늘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본 게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는 수요가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수요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 수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컸었고요. 근데 정책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피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거나,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피거나,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피거나, 뭐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보시면 20만 채일 때도 있고, 35만 채일 때도 있고, 적게는 17만 채일 때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만, 대충 눈으로 보시면 평균적으로 딱 보시면 약 25만 채 수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2014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 물량이 한 40만 채를 넘어가거나 40만 채 바로 밑에 있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요. 25만 채 수준 하다가 왜 40만 채 수준으로 갈까?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약간 좀 줄어요. 줄었는데 첫 해만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0만 채 수준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매년 얼마나 지었나 봤죠. 봤더니 이게 연평균이거든요. 그 부동산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약 36만 채 정도를 지었고요. 이명박 정부도 만만치 않게 지었어요. 35만 채 수준 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엄청 지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굉장히 가라앉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무기론 사태 터지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하우스포들 생기고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을 가만히 보게 되면 2010년도가 보이실 거예요. 2010년도를 보면 17만 채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짓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54만 6천 채 연평균이에요. 매년 50만 채씩 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물론 아파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2차 부동산 폭등기 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예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1987년부터 96년 사이에 200만 호 건립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내년 50만 채면 4년이면 200만 채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200만 채 지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은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아파트는 아니고 당시에는 200만 원 공급 계획이 전부 다 아파트였거든요. 아파트 외까지 따지면 사실은 한 400만 원 이상을 지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외에 빌라나 연립이나 단독이나 짓는 물량들이 항상 늘 많아요. 실제로는요.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2022년입니다. 이게 2022년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 첫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게 원래 진행되고 그대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가 보통 54만 채였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해도 52만 채 수준의 인허가가 발생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정부 첫 해가 지나고 둘째부터 좀 줄었습니다. 둘째 좀 들고 셋째부터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매년 40만 채, 50만 채를 지었다 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수요는요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작년 발표고요. 이 다음 장이 바로 올해 발표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2025년 1월 달에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항상 2년 전에 나오거든요. 요때 거하고 이게 이제 올해 발표한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1월 달에 발표한 2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과 그리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거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보시게 되면 작년에 발표할 때 2023년은 어떨 때였느냐? 2023년이 어떤 때였죠? 집값이 따끈따끈하게 올라갈 때였어요.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말에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그때 집값 때문에 정권 뺏겼다라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는 시절, 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올라간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간 지역이 있었다. 어느 지역이 올라갔느냐를 가만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주택보급률 100일 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택보급률 105에서 107 정도 될 때가 바뀐다는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는 그 폐가들이 집수에 잡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운유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실까요? 지금 대구 집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103이었어요. 집이 부족한 지역이었다는 뜻이에요. 부산 102였다고요. 이때 해운대니 센터밀 이런 지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동산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대전도 100이 안 됐던 지역, 100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수도권 말할 것 없습니다. 다 100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그런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요. 옆에 강원도를 보시겠어요? 강원도를 보면 109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11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상북도를 보세요. 113이에요. 7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폐가 있겠지만. 경남 11채 중에 한 채가 빈집, 전북 11채 중에 한 채가 빈집, 전남 8채 중에 한 채가 빈집, 충남 9채 중에 한 채가 빈집, 충북도 9채 중에 한 채가 빈집.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저 심각해진 지역들이 보이실 겁니다. 경북 보세요. 이제 114, 6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 거예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경남도 더 심각해졌고요. 전남도 심각해졌고, 전라북도도 심각해졌고, 충남, 충북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이 부족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보시게 되면 경기도가 98.6이었는데요. 지금 99.4로 바뀌었어요. 그죠? 조금 주택보급률이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0 이하입니다. 서울은요. 거기 보시면 93.6에서 93.9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집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가구 수에 비해서. 그런데요. 여기는요. 흔히 말하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자가의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택 보급률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의 보급률을 왜 갑자기 꺼냈냐면 요즘 들어서 정부 정책을 보십시오.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정책이 뭐냐면 5월 달에 중과세 한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이제 원래 잠깐 멈춰놨었는데 원상태로 복귀하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나왔죠?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놔라 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가 전부 다 개인들이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부동산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 자가의 점유율이 사실은요 50% 60%밖에 안 돼요. 지방으로 가면 좀 많고요. 수도권으로 가면 또는 이제 대도시로 가면요
자가의 점유율이, 자가의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좀 지어져도 이게 효과를 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지금 나온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 소멸 지역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저희가 이제 OX를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또 놀라요. 2000년이면 사실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죠? 파릇파릇할 때이긴 하죠. 이때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다 뒤덮여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초록색이 뭐냐면 소멸 위험 없다예요. 소멸 위험이 없다. 그런데 10년 만에 소멸 위험이 없는 지역이 확 줄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10년 만에, 이게 2019년 10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제 초록색은 보이시죠? 이거예요. 몇 군데 남아있고요. 드디어 빨간색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빨간색들이. 이 빨간색들은요,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전국에 8군데 정도가 지금 나타난다. 2019년, 2020년이니까요. 지금 2026년 아니에요? 5년 전, 6년 전이에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2023년 4월입니다. 빨간 지역이 엄청 늘어났죠? 엄청 늘어났어요. 초록색 지역은 이제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요 모습이 10년 만에 이걸로 되고, 그 다음 10년에 이걸로 되고, 그리고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막 뒤져봤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딱 봤더니 이게 최종 자료입니다. 더 이상 이게 지도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서부터는 특정 지역이 뭐 이제 소멸 지역으로 진입했다 이런 자료들밖에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달에 보니까 여기서도 1년 만입니다. 딱 1년. 1년 만에 바뀐 지역들이 꽤 생겨요. 특히 보시면 충청도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십니까? 이쪽에 예산? 예산은 그 당시엔 주황색이었는데 딱 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양양, 강원도 양양 주황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거. 감사원에서는요, 이 자료를 보고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2047년. 지금부터 2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은 이렇게 된다. (20년) 뒤. 그럼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따지면. 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의 모습이에요. 지금 공급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요. 수요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조금 전에 오늘 그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30만 채, 40만 채 짓고는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이라고 하는 게 종합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설하게 되면 모든 산업이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한참 떨어진다라고 했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을 많이 지었다고요. 왜냐면요, 부동산을 딱 짓기 시작을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만 좋아질까요? 철강 산업 당연히 발달해요. 맞죠?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멘트 이런 거 발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사를 다니게 되잖아요. 이사를 가고 그러면 새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구들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를 비롯해서 멀쩡한 거라 할지라도 좀 바꾸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돈이 회전이 된다고요. 돈이 회전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크게 경제에 미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경기가 힘들어졌을 때는요, 건설 사업을 해요. 여러분,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 대공황을 뭐로 극복했다라고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배우셨습니까? 테네시강, 네,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들어보셨죠? 맞아요. 대규모 건설 사업을 했다고요.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인부들한테 임금 나눠주고 소득이 생기게 만들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극복된 거라고요. 흔히 말하는 건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요, 경기가 나빠질 때는 일단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만드는 것도 하고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고급 일자리라기보다는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사실요,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한 게 요즘에 취업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지요. 요즘 선호하는 학과들이 바뀐 거 아세요? 요즘에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때는 진짜 그 IT라든지 공학기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이쪽의 선호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디지털 학과랑 만약에 그 뭐라 그럴까요? 몸을 그 재활학과 두 군데를 합격을 했다고 할게요. 그 컴퓨터학과, 그리고 반도체학과와 재활학과 두 군데 합격했습니다.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생각은 반도체겠죠. 근데 애들 생각은 틀려요. 가도 일자리 없다는. 왜? AI가 다 대체했는데? AI가 다 대체했다고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활과는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있다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고연령층, 흔히가 늘어나면 재활적으로 사람들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이 늘어나요. 굉장히 지금 실용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중에 이런 거 보셨어요? 주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술 많이 마시는 나라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주류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대요. 원인이 뭘까? 문화가 바뀌어서? 뭐 그렇게 보면 그렇겠죠? 물론 우리 연구소에서도 거의 회식을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젊은 친구들이 술을 안 마신대요. 젊은 친구들이 술 대신에 옷 만들기 열풍이 빠져 있대요. 헬스클럽 달리고 러닝 하고요. 이런 거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건전해졌어요. 2차, 3차 이런 거 안 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자기 몸 만들고 이런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그게 건전한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샜는데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딱 보는 겁니다. 가망 없겠다. 그죠? 당분간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보니까 20년 안에 이렇게 돼버리면 가망은 없는 것 같은데? 서울도 보세요. 서울도요. 지금요. 전부 다 이게 주황색이에요. 전부 다 주황색.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도 가만히 보세요. 부산이 빨간색이에요. 부산이 빨간색.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항상 고객들이랑 상담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부동산 경제라고 하는 건 심리입니다. 심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싶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속 배달 받는 거고요. 요즘에 주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해서 기관이나 외인들이 팔아도 개인들이 열심히 사기 때문에 이게 방어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왜 강남의 한강벨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싶으면 사실은 그것도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양도세 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금매물 초초초초초 뉴스 그대로 초초초초초 금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매가 1억에서 1억 5천 떨어진 거 40억짜리가 많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찔끔 조정하는 겁니다. 찔끔. 뭐 1억이나 1억 5천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진짜 찔끔 조정한 것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이거 보시죠. 이 그래프는 지난 몇 시간 전에 봤던 그래프입니다. 이걸 왜 다시 보냐면요. 가장 부동산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 시기였었고요. 그때부터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들이 이렇게 그려졌다. 사실 그때 이걸 딱 그래프를 끝내고 나서 유영선 연구원이 찾아왔어요.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찾아온 게 있었어요. 앞에 계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데이터가 보시면 기준이 2021년 6월을 100으로 봤다. 그걸 딱 찍으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게 딱 100이라고 보면 밑으로 갈수록요. 요 격차의 폭이 실제로는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그래프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0에서 10% 올리면 1100이죠. 1100에서 10% 올리면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년 10%씩 올라가면 사실은 10%, 10%, 10%, 10% 우리가 달리 계산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정하면 밑에는 조금 더 왜곡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의 기준점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적인 흐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왜곡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준점을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정하거든요. 그거는 보시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찔끔 떨어졌다. IMF도 찔끔 떨어졌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는데 기준이 2021년이다 보니까 찔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요. 이 당시에 많이 지어졌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어졌으니 한꺼번에 허물게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지어졌으니 한꺼번에 허물게 된다. 그럼 언제 허물까요? 언제 허물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그 각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가 몇 번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널 사태를 통해서 2008년부터 계속해서 한참 떨어지다가 박근혜 정부의 9.1 대책이 나오면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왜 9.1 대책이 정말 중요한 정책이었냐? 물론 그것 때문에 바로 반전이 된 게 아니고 9.1 대책이 나오고 2, 3년 뒤부터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재건축을 풀어주는 정책이었거든요. 그 틀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을 내세웠을 때요, 대상이 됐던 아파트는 그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신도시 이전에 지어졌던 흔히 말하는 반포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었는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당기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 노태우 시절에 지었던 그 아파트들이 30년이 다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시기적으로는 30년 채웠으니까 사람 마음이 경제 심리라고 했죠?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때 타겟이 뭐였냐면 옛날에 지어졌던 5층짜리, 6층짜리 많이 올라가야 13층짜리 였었던 옛날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조항이 있었어요. 안전진단평가라는 거. 안전진단평가에서 D 이하로 떨어져야만 재건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어졌던 아파트들 중에 몇 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우리 30년 됐으니까 재건축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 반려. 이유가 안전진단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왜? 튼튼하거든요. 여러 신도시 지역에 거주를 해보셨거나 그 당시 지어진 아파트 보시면요,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허물어야 될 아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해. 너무 멀쩡합니다. 그 외벽 도색 가면 새 아파트 같아요. 다만 동물 좀 나오고 약간 그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도 아직 안 지었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배관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자신은 10년, 20년 더 버틸 수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건설이 뭐라 그랬죠? 건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노리게 되고, 그리고 기업체들이 일단 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게 됐는데, 바로 이전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래? 안전진단평가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이거 면제해 줄까? 이거 약간 제도를 바꿔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희망을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좋아! 신도시, 제1기 신도시 개발할게! 그래서 시범지구라는 거 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시범지구가 아니죠. 선도지구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신청했다가 반려가 됐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옛날에 진짜 아픔이 있었죠.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그 단지에 붙어 있었던 삼풍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선도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분당에도 분당현대, 시범현대라든지 이런 데들이 선도지구가 되고요. 일산에도, 중동에도, 홍천에도, 이 삼본에도 이 선도지구들을 몇 군데씩 한 두세 개 단지 지정을 해요. 그 지정을 해서 그 지구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합니다.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조합 방식으로 하겠죠, 그죠? 조합 방식으로 해요. 근데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건 결성이 되고 나서 절차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조합은 조합 방식은 조합 방식인데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 뭐냐면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방식.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믿고 맡길 테니까 알아서 빨리 해줘. 이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단지가 있어요. 그게 삼풍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 서초에 있습니다. 그 고속터미널 대각선 방향 쪽에, 지금 교대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이네요. 북동쪽에 이 삼풍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신탁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입주 아직 허물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 계획대로 하면 입주 예정을 2032년, 2033년 이 정도로 자꾸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단지들은 그거보다 2, 3년 뒤에, 지금 선도지구로 된 데들이 2, 3년 뒤거든요. 그럼 선도지구 없는 데들은요? 기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그 뒤. 그러면 2035년, 그 뒤, 전부 다. 지금부터 약 10년 이상은 남는다. 그리고 10년 정도 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2035년이라고 잡아도, 자, 이때 지어진 게 1987년, 85년, 90년 잡고요. 2035년이면 몇 년 뒤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90년, 1990년부터. 예, 맞아요. 결국에는 40년이 다 지나는 거예요. 40년 다 지나고 거의 50년쯤 됐을 때 이제 움직임이 될 텐데,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신규 택지 공급이 가능한 나라일까요? 이제는 신규 택지 공급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택지 공급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설 파트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그런데요, 신규 택지를 하게 되면 기초 공사부터 해야 돼요. 어떤 작업들부터 해야 되냐면 평탄화 작업, 산도 깎고 우묵 들어간 데 메꾸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부터 다 시설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어 올려야죠. 아파트 지어놨는데 수돗물이 안 나와, 안 되는 거잖아요. 지어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안 되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금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한다 그래도 그러려면 그런 공사하는 데 시간 먼저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신도시는 달라요. 신도시는요,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학교? 있어요. 유흥시설? 있어요. 백화점, 마트? 다 있어요. 있을 거 다 있다고요. 근데 뭐만 없어요? 아파트에 녹물 나오는 것 뿐이에요. 벽에 금각. 이거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흔히 말하는 이미 있는 배관 땅 파서 교체하는 되는 거라고요. 전기야 지금도 지중화 시설 많이 했기 때문에 밑으로 다 깔려 있고요. 지금 전봇 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실제로는. 도로를 다시 닦을 일도 없고 당연히. 그렇죠? 공원? 있는 공원 파헤칠 일도 없잖아요. 이미 잘 돼 있는 거 수령도 30년씩 된 아주 거목들이 잘 돼 있는 지역이 신도시 아닙니까? 맞아요. 결국에는요, 정부의 선택은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니고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길면 20년 뒤. 그때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은 생길 것이다. 이걸 예측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아니, 신도시뿐만이 아니고요. 이때 지어졌던 아파트 단지가 해운대 신도시도 있지만 상계 뭐 이런 데들이요, 뭐 대구의 수성지구들 뭐 이런 데들이요, 전부 다 이때 지어진 데들이에요. 대전에도 그런 지역들 엄청나게 많고요. 왜 전국에 그렇게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 다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지역이 재건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공사판이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1년 뒤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10여 년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멀쩡하게 집 살고 있다가 지어진대요. 제일 궁금한 거 어느 건설회사가 우리 짓지? 브랜드 따지잖아요. 따질 거예요. 잘 됐네? 삼성이네? 현대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전세 사시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전세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모텔이나 호텔 전전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결국엔 전세나 월세, 임대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임대 대란, 전세 대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일 거고요. 그리고 나 채워지는, 그 다음에 근데 한꺼번에 지었다 한꺼번에 허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7년, 8년에 걸쳐서 지어진 대역사였거든요. 최초에는요, 먼저 지어진 아파트 선도지구들이 먼저 재건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단지로 가거나 그 근처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요, 학교 못 움직이거든요. 직장 멀리 떠날 수 없거든요. 재건축을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하는 데나 부산 가서 살래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처로 가 있지.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격이 떠오르는 지역은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 바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잠깐 가서 머물 지역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그 지역에 가서 잠깐 거주하게 되니까 그 주변 지역도, 신도시 안에서도 87년, 88년에 지어진, 89년에 지어진 데가 아니라 73년, 74년 이때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먼저 이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세계로 쭉 올라가잖아. 새로 쭉 올라가 버리면 사람들이 다시 복귀하죠. 복귀를 하면서 그 다음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한 두세 번 정도에, 한 7, 8년에 걸쳐서 두세 번 정도의 가격 상승기가 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6, 7년, 길게 보면 한 7, 8년, 짧게 보면 5, 6년 정도의 가격 상승기가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야 다시 부동산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보통 제가 주식 강의나 투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10년 정도는 주식의 전성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때 올라간 자산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부동산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기회가 찾아온다. 물론 우리는 분산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건요, 요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이걸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보드에다 좀 쓰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우리나라랑 이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지역이랑 정말 피해가 똑같아요. 침체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1953년 6.25가 휴전하고 나서부터, 휴전이 되고 나서부터 베이비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1945년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베이비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약 8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10년이라고 얘기할게요. 10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가 1970년대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고도 성장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기는요, 모든 국가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사항이 있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두텁게 있던 시기가 고도 성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모든 생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식량 생산도 늘어나야 되고요. 입을 옷에 따라서 우리도 늘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집도 더 많이 지어야 되고요. 경제 활성화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통일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막 하게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 70년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은 1960년대. 그리고 1990년대가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집을 많이 지어졌던 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가하던 시절에 집을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분가하던 시절이 그 유럽이나 일본이 이런 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우리나라보다 딱 10년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집값이 허물어지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사실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경제활동인가 줄어들고 나서 약 3년에서 5년 시점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2022년이라고 볼게요. 딱 10년 전에 지금 언급했던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맞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왜 생겼냐고요.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사태예요. 이 당시에 얘네들 집값이 떨어졌다고요. 딱 10년 때 우리나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미국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걸 0%를 여기다 놓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걸 다시 그리면 이게 떨어져서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0%니까요.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때가 돼서 갑자기 올라요. 2020년대 후반이 되자 갑자기 오릅니다. 이때 왜 오를까요? 얘네들이 한참 분가를 할 때 지어졌던 집들이 얘네들도 이때가 재건축하는 시기예요. 우리도 한참 지어졌던 그 집들이 재건축하는데 얘네들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파트가 주된 주거시설이 아니에요. 내구 연한이 아파트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고 우리는 아파트가 주된 주거시설이었기 때문에 시점 요거보다 약간 더 늦게 10년보다 좀 더 뒤에 그래서 2030년대나 30년대 후반 또는 40년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정책 세우기가 정말 똑똑한 지도자들이나 경제학들이 있으면 정말 쉬워요. 다른 나라도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도 겪을 거야. 겪을 거고 그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더니 효과적이었어. 잘 따라가면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물론 그때마다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계속 볼게요. 오늘 이제 계속 요거를 끊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지역이 그래도 잘 버티고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하락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그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그 프라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요. 계란 후라이 하면 중간에 노른자가 있고요. 흰자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 이론이에요. 이 중심 지역만 살아남는다라는 이론이에요.
중심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강남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해튼은 그래도 괜찮던데, 뉴욕은 괜찮던데, 런던은, 파리는, 뭐 베를린은, 뭐 도쿄는 이런 얘기하는 거. 그중에 여전히 비싸긴 하니까요. 그런데 도쿄도는 가라앉았는데 도쿄시는 덜 가라앉았다. 맞아요. 그게 에그프라이 이론입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가만히 보세요. 양평, 남양주, 이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전원주택의 꿈들을 갖고 왔던 사람들, 지금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못 찾아서, 이제는요, 몸이 힘들어지면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겁니다. 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제 마트를 안 가고 배달을 다 시키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는 해결이 됐고, 그래도 병원은 가야 된다고요. 원격 진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많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안 움직이게 되니까, 못 움직이는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몰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에그프라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골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대한 공동화. 사실은 공동화인데 그냥 좋게 표현할게요. 공원이 될 거예요. 공원이. 말 그대로 전원이 될 거예요. 전원. 그렇게 돼서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도심과 교회는요, 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주거가 뭐 10년을 살겠다, 그럼 지금 있는 데서 기시가쳐도 돼요. 그런데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중진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이론이 하방 경직성 이론이에요. 하방 경직성 이론. 이건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왜 분당이 일산이나 중동이나 삼본이나 평촌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비쌀까? 같은 시기에 지어졌는데 왜 중동이 일산보다 집값이 높아졌을까? 20, 30년 만에 일산이 훨씬 더 비쌌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뒤에서 메꿔주는 세력, 다시 말하면 수요를 채워주는 세력이 얼마나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져요. 강남이 빠지면요, 강남 바로 밑에 있는 데가 판교잖아요. 이런 데들이 쑥 치고 올라온다고요. 오, 파락군 가야지, 대치동 가야지 하고 올라온다고요. 오, 강남 3구 가야지 하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쪽이 빠지면요, 그 밑에 있던 데서 그래? 그럼 나도 출퇴근이 조금 더 편한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봐야지 하고 가게 된다고요. 분당이 빠지면 그 밑에, 분당 밑에 뭐가 있어요? 수지, 영통 뭐 이런 데들에서 또 치고 올라오죠. 그러다가 거기가 치고 올라오면 저기 뭐 동탄 이런 데서 내가 기다려가지고 버스 몇 번 보내고 이렇게 올라다니는데, 집은 새 집이지만 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차 갖고 다니는데 지옥이야. 내가 30분 요거 몇 킬로 앞에 갔다고 30분을 당길 수 있어. 왕복 1시간이야. 이래서 치고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T자형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 라인으로만 발달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T자는 아니고요. 꺾어진 반대 기역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남쪽과 동쪽으로 발달하는. 근데 그 남쪽이라는 게 관악산 밑에 남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 밑에 남쪽과 강남에서 동쪽, 이 쭉 라인으로 발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일산을 보죠. 일산의 배후는 뭐가 있어요? 파주밖에 없어요. 파주. 운정신도시. 근데 운정신도시 아직도 미분양 많아요. 비어있어요. 일산이 다시 제대로 되려면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중동이 일산을 뛰어넘었을까? 이유는요, 그 뒤에 배후 세력들 때문에 그래요. 중동 옆에는 뭐가 있어요? 부평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인천이 석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석바위에서 동쪽 지역은요, 서울로 출퇴근했고요.
석바위에서 서쪽 지역은 인천 쪽으로 원래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동암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인천 쪽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커다란 신도시 하나가 지어졌죠. 송도국제도시. 그런데 그건 인천 사람들만의 희망이었다. 왜 그랬어요? 석바에서 이쪽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목도에 있는 사람들이 송도 가서 안 살아요. 거기는 누가 가는 거냐면 석바위 안쪽에 있는 인천 사람들이 와 여기 가서 사는 지역이 송도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석바위에서 점점 중심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동은 예전에 부평에서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성남 지역이나 계양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요. 이제 조금 더 먼 지역에서도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청라에서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지역으로 조금씩 중심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메꿔주는 세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산보다 훨씬 더 중심이 깊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티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또 반대로 서남 방향에 있던 신도시가 산본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전부 다 안양안권이에요. 근데 여기도 중심이 그래도 깊어요.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뭐냐면 과천이죠. 그죠? 과천은요, 서울 집값이잖아요.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 라인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방경지서 이론은요, 어느 지역에 있어야 그나마 가격이 잘 버틴다. 또 반대로 상승기에는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하방경지서 이론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택지들을, 밑에 좀 그림이 깨졌군요. 표현한 겁니다.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을 표시한 거고요. 이게 파란색이 이제 10만 이상의 인구가 들어가는 지역, 빨간색은 10만 이하의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짜 부동산은 양극화 된다. 강의를 하다 보면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울산에서 30평대 집값 얼마 할까요? 뭐 창원에서 강남이나 흔히 말하는 그 수도권 이후에 100만 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창원이 유일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부르죠? 특례시라고 부르죠. 특례시. 특례시가 우리나라 몇 군데 없거든요. 수원이 특례시죠. 고양이 특례시고요. 화성이 특례시예요. 그리고 또 있나요? 100만 도시가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딱 하나 창원이 있어요. 창원은 세 개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진해, 마산, 창원이 합쳐져서 100만 신도시죠. 근데 올해 분명히 무너져요. 지금 100일만 밖에 안 돼요. 109만 갔다가 이제 101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이 한참 때는 창원이라든가 거제라든가 이런 데는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던 지역들이에요. 집값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진짜 여기 재건축 대장인 아파트,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실제로는 신축이 더 비싸요, 이런 집들이.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3억, 4억, 3억 정도면 사요. 3억, 4억. 그리고요, 지금 작년에 제가 신입사원이나 은퇴 예정자 많이 했던 지역이 이제 충남 지역의 그 서부 발전, 중부 발전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 태안이나 뭐 보령이나 이런 데 보면요, 30평대 아파트 1억, 2억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시는 지역에서는요, 태안인데 24평 방 3개짜리가 실거래가가 6천, 7천이에요. 웃기죠? 정말 싸요. 이렇게 쌀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싸요. 이게 양극화예요. 근데 서울은 그렇죠. 서울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달라져요. 이게 심리라는 게 진짜 맞는 게요. 여러분들 사당 사거리를 아시나요? 이 사당 사거리에 괴담이 있어요. 어떤 괴담이 있냐면요, 30년 전에는요, 사당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서초구냐 관악구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이후로 거기서 귀신이 나타난다. 농담이에요. 진짜 그런 일 없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나타나는 지역과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요, 도로 하나 차이로 5억 대, 6억 대가 차이 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하나 차이로 어떻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 지역 아닌데 그 지역 이름으로 갖다 붙여요. 아파트 단지 이름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부동산 트렌드는요, 진짜 비싼 고급화로 가거나 아니면 싸게 가거나. 그런데 이게 부동산만 그럴 것 같아? 모든 사물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 아주 싸게 가는 물건으로 팔게 되거나 고급화가 되거나 중간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그게 요즘 시대예요. 우리가 먹거리를 먹더라도 싼 거 먹거나 아주 고급화된 걸 먹거나 중간이 사라져버렸어요. 옷도 아주 고급화되어 있는 명품을 입거나 아니면 테무에서 사거나 이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역세권, 비역세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들어갈 건데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거의 전체 흐름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테마별로만 얘기하면 돼서 되게 많은 시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껏해 한 2번 정도면 부동산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